청소부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사돈이라고? 이건 가문의 수치야. 눈부신 조명 아래 하객 수백 명이 숨을 멈춘 순간 들린 외침은 결혼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해야 할 결혼식이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죠. 신랑의 어머니에게 던져진 모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뺨을 내리친 굴욕적인 행동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을 끝까지 묵묵히 받아낸 그 여인은 사실 청소부로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돈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이네요. 웨딩홀 앞마당에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던 박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최유리도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홀 내부는 백장미와 화이트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아드님이 정말 잘생겼어요. 어머님도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하객들의 칭찬을 받고 있던 박정아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녀는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오늘 하나의 결실을 맺는 것만 같았죠. 신부 어머니도 오늘 오시나요? 하객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박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곧 오실 거예요. 사실 박정아는 사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유리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조심스러워했고 민호도 장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죠. 다만 유림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몇 대 연달아 도착하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그 중심에서 명품 정장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나, 어디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이명순이 화를 내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신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명순의 등장은 너무나 공격적이었고 결혼식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아, 저기 있구나. 청소부 출신 주제에 이명순의 시선이 박정아에게 꽂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웨딩홀의 밝은 조명 아래서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다가갔지만 이명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박정아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이랑 사돈이라고? 말도 안 돼.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죠. 신랑 신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박정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인데. 아이들 결혼식이라고? 웃기지 마. 청소부 출신이 감히 우리 딸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 이명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유림그룹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유림그룹이면 그 큰 건설회사? 맞아. TV에서 본 것 같은데. 하객들의 속삭임이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명수는 그런 반응에 더욱 우쭐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제발 그만해. 유리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박정아를 향해 소리쳤죠. 가문의 수치야, 진짜. 우리 딸이 어떤 집안 사람인데 청소부 아들과 결혼을 해. 그 순간 박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주변 하객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웨딩홀의 화려한 장식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이명수는 계속해서 박정아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딸 시어머니 노릇을 해? 자격지심도 좀 가져. 엄마, 제발 그만해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딸의 손을 뿌리치더니 박정아 앞으로 다가섰죠. 청소부 주제에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 문턱도 밟으면 안 돼. 박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떠올랐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소 일을 하며 아들 학비를 벌었던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명순이 갑자기 손을 들어 박정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이 일제히 놀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정아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하지 않았죠. 붉은 손자국이 그녀의 뺨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이명수는 민호를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청소부 아들 주제에 우리 딸한테 어떻게 감히. 웨딩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식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죠.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싫어요. 왜 이래요? 박정아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붉어진 뺨을 손으로 살짝 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련 후회할 텐데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명수는 계속해서 박정아를 모욕했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쳐지는 거야. 당장 이 결혼 취소해. 장모님 그만하세요. 민호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하객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죠. 이명수는 마지막으로 박정아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 그게 당신 처지에 맞는 거야. 박정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이명순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사돈이래요. 청소부 출신이 무슨 염치로.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런 일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객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림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이명순의 지위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정아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괜찮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장모의 권세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유리와의 결혼을 생각하면 섣불리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박정화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정화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죠.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울지 마. 유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했죠.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평소에도 권위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웃기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훈훈한 가족이야. 이명순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 하객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청소부 출신이에요. 우리 딸이 어떤 집안과 결혼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객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림그룹 회장 부인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박정화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박정화가 입고 있는 한복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런 싸구려 한복이나 입고 와서 우리 가문 행사에 참석하다니. 사실 박정화의 한복은 아들 결혼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죠. 하지만 이명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화 씨, 우리 집 문턱 다시는 밟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이명순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이죠. 청소 일을 하며 벌어들인 작은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대고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만은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습니다. 민호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이제 예쁜 신부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박정화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딩홀 한쪽에서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식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웨딩 플래너의 말에 이명순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식을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객들은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몇몇은 자리를 뜨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민호야. 오늘은 너희들 날이니까 식은 진행하자. 그 말에 이명순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 못해요? 아니에요, 장모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니까 진행해야죠.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당신들 정말 뻔뻔해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당당함이에요. 이명순의 모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화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명순은 마지막으로 악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사돈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유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딸의 말조차 무시했죠. 너도 정신 차려. 이런 가난한 집안과 결혼해서 뭘 바라는 거야. 그 순간 박정아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사돈어른, 오늘 일은 잊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굴복하는 말로만 들렸죠. 이명수는 승리감에 차서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앞으로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박정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에 대한 정당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죠.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아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박정아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에서 봉인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꺼내야 할 때가 왔구나. 박정아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권 증서와 보상금 관련 문서들이었죠. 몇 년 전 시골에 있던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받은 보상금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아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땅을 꾸준히 관리해 왔죠. 당시에는 별가치 없는 농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땅이 개발 구역의 핵심 지역에 포함된 것이었죠.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박정아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다른 토지주들이 성급하게 팔아치우는 것을 보며 그녀는 신중하게 기다렸죠. 결국 최종 보상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정아는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인 것처럼 보였죠. 민호가 용돈을 드리려 할 때마다 정중히 거절하면서 자립심을 길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정아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안정되면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죠. 하지만 오늘 사돈의 모욕으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죠. 괜찮다, 아들아. 정말 괜찮으세요? 장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장모에 대한 분노가 복받쳤죠.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어머니가 뺨을 맞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장모의 권세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박정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무슨 비밀이요? 기억하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골 땅? 네, 그 작은 밭 말씀이세요? 민호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작은 밭을 떠올렸습니다.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이었죠.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셨고 민호는 방학 때마다 그곳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됐어. 몇 년 전에 말이야. 박정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표정이었죠. 보상금을 받았어.
100억이 넘게 말이야. 뭐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믿어지지 않았죠. 평생 어머니를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100억대 재산가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여기 서류도 있고 통장도 따로 만들어뒀어. 박정아가 보상금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죠. 어머니의 통장에 찍혀 있는 잔액을 보니 정말로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럼 우리는, 그래, 우린 가난하지 않아. 오히려 그 어떤 집안보다 부유하지. 민호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100억 원대 재산가였다니요. 그동안 어머니가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박정아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너도 그런 부담을 지지 않았으면 했어. 박정아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죠. 또한 아들이 자신의 재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민호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공개적인 모욕과 폭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아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숨겨뒀던 인맥들이 있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됐어. 사실 토지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박정아는 여러 전문가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이 그녀의 일을 도와줬죠. 그들은 박정아의 신중함과 지혜에 감탄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림그룹에 대해 조사를 해볼 거야.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박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 민호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지 않을 것 같았죠. 아들아, 앞으로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있어. 박정아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겨뒀던 모든 것을 꺼낼 준비가 된 것이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박정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다음 날 아침 박정아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김 변호사였죠. 토지 보상 문제를 도와줬던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죠. 김 변호사님, 저 박정아예요. 아, 정아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반가워 들렸습니다. 박정아와는 토지 보상 문제를 처리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사이였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유림그룹에 대해 조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유림그룹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정아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결혼식장에서 폭행까지? 네, 그래서 정식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림그룹. 사실 업계에서 소문이 많은 회사예요.
한번 파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뒷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림그룹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어떤 소문인가요? 비자금, 정치권 로비, 협력업체 갑질, 여러 가지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문제였어요. 박정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검찰 수사까지 갈 수 있죠. 아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유림그룹 같은 대기업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박정화는 세무사 이 회계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관련 세무 처리를 도와줬던 전문가였죠. 그는 대기업 회계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회계사님, 기업 회계 감사 경험이 있으시죠?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유림그룹 내부 자료를 분석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이 회계사도 유림그룹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회계 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내부 자료를 본다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계사는 평소 유림그룹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오후에는 기자 출신인 박 기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였죠. 그는 오랫동안 대기업의 비리를 추적해온 탐사보도 전문가였습니다. 박 기자님, 유림그룹에 대한 취재에 관심 있으세요? 유림그룹이요? 왜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박 기자는 곧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림그룹 같은 대기업 스캔들은 언제나 기자들의 관심사였죠. 특히 그는 평소 유림그룹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정화는 또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알게 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심지어 전직 검사까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정화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처신에 감동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녁 시간에 박정화는 민호와 유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유리는 여전히 어제 일로 죄송해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유리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했죠. 유리야, 너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박정화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죠.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거야. 언론에 나올 수도 있고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어.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일에 휘말리는 것이 걱정되었죠.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시작인 거야. 유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말려볼게요. 유리는 어머니가 사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화의 생각은 달랐죠. 아니야, 유리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내가 말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박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박정화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너희는 그냥 평소처럼 살아. 이 일은 엄마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박정화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이었죠. 이명순과 유림그룹이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들을 모두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박정화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할지, 어떤 증거를 먼저 수집할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기자가 박정아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죠. 유림그룹 회장 부인, 결혼식장에서 사돈 폭행 논란.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내용에는 결혼식장에서 찍힌 동영상과 함께 자세한 상황이 담겨 있었죠. 박 기자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명순의 평소 행동과 유림그룹의 갑질 문화까지 연결해서 보도한 것이었죠. 청소부 출신이라며 모욕하고 뺨까지 때린 충격적인 영상. 영상 속에서 이명순이 박정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편집되어 상황이 생생하게 전해졌죠. 댓글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결혼식장에서 저런 짓을? 진짜 인간이 아니네. 어떻게 남의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어? 유림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줄 아나? 저런 사람이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니 한국 사회가 문제야. 댓글은 시간당 수천 개씩 달렸고 대부분이 이명순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이명순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되었죠. 결혼식장 폭행, 갑질 근절,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격렬했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집한 자료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유림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십억 규모, 유림그룹 협력업체 갑질 논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 피해. 하나둘씩 터지는 기사들에 유림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 증발했죠. 김 변호사는 유림그룹의 내부 고발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죠. 특히 회계팀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과 정치권 로비 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었죠. 이명수는 급하게 언론 대응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악의적인 루머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식장 폭행 영상의 파급력이 컸죠.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명순의 다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림그룹 본사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사과하라. 사과하라. 우리도 사람이다. 갑질 중단하라. 청소부를 무시하지 마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시위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명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누구 짓이야? 분명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사과 성명부터 내시는 게.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이명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아를 더욱 원망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유림그룹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유림그룹 정격 세무조사, 비자금 의혹 수사. 국세청은 언론 보도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유림그룹 협력업체 갑질 실태 전면 조사. 공정위는 유림그룹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개 협력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죠.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림그룹 회계 부정 의혹, 검찰 수사 개시.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수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사돈을 모욕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변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박정화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죠. 한편 박정화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호와 유리는 뉴스를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림그룹 본사와 이명순의 자택까지 동시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새벽 6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유림그룹 본사로 몰려들었습니다.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들이 대거 압수되었죠. 이명수는 자택에서 급하게 서류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모든 것을 압수해 갔죠. 수사관들은 묵묵히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비자금 관련 통장과 서류, 정치권 로비 관련 자료들이 대거 발견되었죠. 특히 이명순의 서재에서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의 골프 모임 사진,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메모, 로비 활동 일정표 등이 있었죠. 회사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전면 압수하며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되었죠. 이명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이 수사를 막을 방법을 찾아. 하지만 변호사도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죠. 회계팀 과장이었던 김 씨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직접 지시해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수억 원씩 빠져나갔어요. 영업팀 부장이었던 이 씨도 증언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무릎 꿇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대금 지급을 늦춰서 업체들이 망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유림그룹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유림그룹 비자금 300억 규모, 정치권 로비 정황 포착,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확인, 유림그룹 직원들의 내부 고발 잇따라 이명순의 과거 갑질 행동들도 하나씩 폭로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직원 무릎 꿇린 유림그룹 회장 부인, 호텔에서 종업원에게 폭언한 충격적 음성 파일 공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물컵 던진 CCTV 영상 공개, 과거에 이명순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권세가 무서워 참고 있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론은 완전히 이명순을 향한 분노로 돌아섰습니다. 유림그룹 제품 불매운동까지 시작되었죠. 시민들의 분노는 유림그룹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검찰이 이명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명순을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명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과는 달리 검은색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섰죠.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사과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폭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났다고 남의 어머니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협력업체 갑질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이 아니라.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회장 부인의 직접 지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명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개된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로비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과 영수증이 모두 압수되었는데요. 기자들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이명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이명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유림그룹 역사상 최악의 사태였죠.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유림그룹 주가는 더욱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죠. 2주 후 구치소에서 나온 이명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보석으로 나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유림그룹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 배상금만 해도 1,000억이 넘었죠. 변호사가 최종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회사 자산 대부분이 동결되었습니다. 개인 재산도 상당 부분 몰수 대상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의 무일푼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재산을 가진 회장 부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게다가 사회적 매장도 완전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녀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죠. 유림그룹 갑질녀, 결국 망했네. 청소부 무시하더니 자기가 청소부 신세. 저런 사람이 재벌 부인이었다니 역겨워. 댓글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신랄해졌습니다. 딸 유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리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이명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유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매일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해요, 엄마. 유리의 말에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남은 일이었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굽어보며 살아온 이명순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이명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명수는 박정아가 사는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급 외제차 대신 택시를 타고 왔고 화려한 옷 대신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액세서리도 모두 벗어낸 채였죠. 집 앞에서 이명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박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 이명순입니다. 박정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췌해진 이명순의 모습을 보고 놀랐죠.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정아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명수는 감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차 한 잔 드실래요? 박정아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이명수는 박정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박정아는 말없이 이명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런 모욕을 주고 심지어 폭행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명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죠. 평생 제가 교만하게 살았어요. 돈과 권력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잘못 살았어요. 일어나세요. 박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에요. 박정아의 말에 이명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교만하게 살았어요. 돈과 권력만 믿고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이명순에게는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유리와 민호는 잘 지내고 있나요? 박정아가 물었습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행히.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그럼 됐네요. 박정아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이명수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교만과 오만이 모두 무너져 내렸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박정아가 물었습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래도 건강은 챙기세요. 유리를 위해서라도. 박정아의 따뜻한 말에 이명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이명수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유림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이명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박정아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민호와 유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박정아가 마련해준 넓고 좋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박정아는 여전히 예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사 안 오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박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여기가 편해. 오랫동안 살던 곳이니까. 박정아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민호의 직장 생활이 더 편해지도록 도와주었고 유리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대단할 것 없어.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시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유리가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죠.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 말해야 알겠어? 그래도 이제 그만 미안해해.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고요? 내가 좋은 며느리라서 내가 더 힘이 난 거야.
박정화의 말에 유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모두의 마음은 편했죠.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박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박정화에게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니. 자기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졌다는 뜻이야. 박정화의 말에 민호와 유리는 깊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하게 살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네, 어머니.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몇 주 후 우연히 이명순을 마주쳤습니다. 이명순은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겸손해 보였죠.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순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정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요. 이명순 씨는요? 저도 많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명순의 말에 박정화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정심이 들었죠. 일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런 일도 해봐야죠. 평생 남들이 하는 일을 무시만 했으니까. 이명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죠. 건강히 지내세요. 박정화가 먼저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이명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생 숨겨뒀던 힘을 사용해 정의를 실현한 박정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당당함을 되찾은 것이었죠. 몇 달 후 박정화는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홀부모들을 위한 재단을 만든 것이었죠. 박정화 홀부모 지원 재단. 재단의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이름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재단에서는 홀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박정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어머니, 정말 멋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유리도 동참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재단 일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고마워, 유리야. 함께 해보자. 박정화는 이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명순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정화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이명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날 밤 박정화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당당한 하루가 될 것이었죠. 몇 년이 지난 후 박정화의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홀부모 가정을 도왔고 그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죠. 민호와 유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박정화는 할머니가 되었죠.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박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박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옳은 일이요? 응,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항상 당당하게 살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박정아는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 유리, 그리고 귀여운 손자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박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행복해. 이제 정말 완전해진 것 같아. 그리고 박정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해, 얘들아. 돈이나 권력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지. 네, 어머니. 그리고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마.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민호와 유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도 할머니의 말을 열심히 들었죠. 박정아는 이제 정말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힘을 사용해 정의를 실현했고 가족의 당당함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박정아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정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 역시 의미 있고 당당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